먼저 오늘의 차트. 네, 이것은 독일 주가지수 선물과 미국 S&P 주가지수 선물이 1년 YTD 차트입니다. 잘 보면 다른 건 그렇다 치고 10월 중순부터 시장이 변화가 생겼는데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은 S&P예요. 그리고 요 주황색이 독일입니다. 10월 이후로 확실히 독일이 S&P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다는 이유를 소매 판매가 나빠서, 솔직히 말해서 나쁜 건 아니고 감속이 된 건데, 그걸 나쁘다고 하는 속도 있었고, 또 22의 그 허키시한 발언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트레이더 입장에선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걸 얘기해 볼게요. 이것을 완만수로 볼게요. 그냥 한 달 동안에 제자리를 앞서거니 뒤서거니에다가 이번에 그냥 눌린 거예요. 자, 그런데 내일이 뭐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래서 이 동시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계속 위로 가봤다가 아래로 가봤다가 하다가 그냥 만기 때 아래로 내려간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시황 시작할게요.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현선물 매도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나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외 시장 또한 22의 호키시한 반응에 급락했다고 하고도 미국은 소매 판매가 폭망해서 하락했다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12월 첫날에 종합주가지수 2500을 가는 줄 알았던 시장이 보름 만에 2350까지 150포인트나 하락한 게 무슨 걱정할 일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 만에 21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350포인트가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그런 건 또 싹 잊어버리고 상승분이 절반도 안 빠졌죠. 지금 그냥 기간 조정 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요 며칠 빠진 거 가지고, 또는 계속 2500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걸 가지고 시장이 무슨 폭락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글쎄, 트레이더는 하루하루를 보는 것보다 전체의 흐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베팅할 때는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인력시장이 일당잡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다들 세상 망한다고 생각할 때 그게 진짜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리스크를 져야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테슬라미니 돈나무니 이런 소리 하면서 시장이 광분할 때는 그땐 또 과감하게 숏을 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은 연말장세이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모두들 자신있게 과감한 포지션을 지를 땐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 남들이 다 망할 것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저 바닥에 대고 주식 매도를 지저대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전일 시장 하락에, 그리고 해외 시장 하락에 쫄지 않고 롱을 추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FOMC 이벤트를 무난히 소화하려는 형태의 적절한 수준의 갭 다운으로 출발을 했어요. 선물 베이시스 또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현물 매도도 초반에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왜 시장이 망가졌는가에 대해서 저는 특정 기관 투자자들이 풋 헤지를 세게 잡은 것이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장 초 외국인들이 오전 10시까지 현물 매도를 900억 정도 하고 있었어요. 선물은 9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사실상 변동성만 오지게 주거나는 양매도 장세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브이스코스피 지수가 그 오전 한 10시 반쯤에는 거의 16포인트? 그때까지 내려갔어요. 해외 시장도 변동성이 계속 죽었죠. 그렇게 양매도 장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가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기관 투자자들이 만기를 맞이해서 콜 옵션을 무지하게 매도하게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수는 10시 반까지는 그래도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홍콩 증시가 개장했는데, 그런데 이제 홍콩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매도로 돌리기 시작했고, 현물 매도도 빠르게 늘리기 시작해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1시 30분까지는 시장이 버틸만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위클리 옵션을 기관들이 매도를 한 상태였고, 콜 매도를.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문 깨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11시 30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위클리 콜 매도를 강화하면서 먼슬리 풋옵션 행사가 310짜리를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이 매수는 해지 매수, 그러니까 이 정도면 변동성 바닥이라고 보고 시장을 누르겠다라는 결심이 생긴 그런 풋매수를 보는데요. 그 매수가 체결되자 외국인들은 리버셜 거래를 하면서 선물 매도를 강하게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현물 매도도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지수가 밀리기 시작해서 결국 오후 2시 이후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항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눌림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일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를 막판에 싹 걷었을 뿐더러 선물 매도도 모두 걷어내버렸어요.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억지로 현물을 눌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대형주들 보면 종가를 인위적으로 다 까누른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갭다운이 나오면 거기서는 추가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또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옵션 시장 흐름을 봐도 전일 시장 하락은 콜 옵션을 과도하게 누른 것이지 풋옵션이 제대로 살아났다라고 할 수는 없었죠. 추세로 시장을 하락시킬 것이었다면 변동성 매수 해지가 들어오고 선물 매도가 상당량 쌓여야 되는데 선물 미결제 확정은 무려 만계약이나 증가를 했지만 당일 방향성을 보인 트레이더들은 딱히 없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 싹 걷었어요. 그냥 위클리 옵션 만기에 놀아난 것이죠. 물론 방금 마감한 한국물 ETF인 EWY는 무려 4.3% 하락을 했고 또 갭다운 나오면서 종가 저가 처박혔죠. 야간 선물 시장도 급락 마감했어요. 자,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시장 갭다운이 나올 경우 그러면 거기서 하락을 보고 신규 매도를 쌓겠습니까? 그것을 본인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물론 제가 연중이라면 아마 바닥 딱 하락이다 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막 매도 지지면서 반등씩 계속 매도를 쌓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말이에요. 연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포지션을 크게 키울 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바닥에서 주식을 마구 패대기 칠 그런 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 영상을 현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매크로 이슈가 글로벌 이슈로 퍼질 가능성을 냄새맡는 부분이에요. 매크로 트레이더로서 개별 종목이 어떻고 저쩌고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주식을 패대기 칠 장이지 아니면 그냥 몸으로 버텨야 될 장인지 이런 거는 저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시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며칠간의 흐름을 제가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는가만은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고민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ECB 때문에 밀렸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시장이 조정을 기밀 보이가 있었죠. 우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번 주가 옵션 만기였는데 미국이야 워낙 요동을 쳤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횡보를 시켰기 때문에 풋옵션 감마가 살아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유럽 증시는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눌리기 시작해서 22 전에 이미 마이너스 1% 가까운 하락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만기주에는 롤링 다운 해지를 하기보다는 델타를 열어버린 해지를 한 게 낫죠. 그래서 22 금리 결정 발표 후에 시장은 델타를 아래로 열면서 현물을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가르드의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시장을 끝까지 밀었죠. 사실 라가르드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는 얼마 빠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세션에서는 의외로 크게 더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22 성명서나 라가르드의 기자회견이 호키시했다는 것에는 공감해요. 그런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그 전부터 오늘 시장을 좀 밀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신호가 여러 보였습니다. 우선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채권 시장에서 스탑로스가 강하게 나왔어요. 지난주부터 독일 장기 채권이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개장과 함께 이탈리아 국채는 물론 유로존 국채의 스탑로스가 빵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밀리니까 리스크 회피로서 단기물은 가만히 있는데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가 22 금리 결정과 함께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다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채권 가격이 빠지고 나서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벤트가 끝나고 계속 밀어제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오늘 빠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독일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가 꽤 많이 벌어졌는데 그 22 기자회견에서 라가르드는 채권 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10월 이후로 시장이 반등을 해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채권 스프레드는 확 좁혀졌거든요.
굳이 그 22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따로 안 했는데 채권 스프레드가 확대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10월과 11월에 그냥 그동안에 계속 리스크 온을 유지했던 것을 좀 포지션을 어나인딩 하자. 그런 의미에서 스프레드가 벌어진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시장이 폭락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통화시장은 그야말로 예측대로 움직였어요. 통화시장 선물 만기도 지금 코앞에 다가왔죠. 그런 이상 22 금리 결정 전에 이미 아시아 세션부터 오지달러 등 비달러 바스켓이 눌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이거 달러가 단기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때 유로화도 함께 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로화 그때 매도 따라가지 말자. 오히려 유럽 세션에서 22 금리 결정 나오고 나서 그때 일시적 오버액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분할로 3월물을 갖고 때리자 이런 것을 얘기했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도 22 금리 결정과 함께 유로화가 강하게 튀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성명문이나 기자회견이나 호키시 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발악을 하는 느낌? 뭐 그런 거였는데 어떤 거냐면 다음 회의에서도 50bp 인상을 시사한다 라면서도 데이터 재검토를 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22가 상대적으로 페드보다 뭐 호키시 했다? 뭐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냥 뭐라고 했나 우리는 독야 청청할 거야. 즉 미국과 우리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다. 이것을 막 강조하려는 것 같았어요. 좀 억지로. 어쨌든 간에 시장은 유로화가 딱 튀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유로화 매도의 찬스지, 그러니까 달러 매수의 찬스지, 뭐 유로 거기서 다시 롱으로 붙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이제 선물 옵션 많기 때문에 안 빠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기름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원자재들 중 골드도 빠져, 뭐 구리도 빠져, 다들 박살나는 상황에서 기름은 유럽 세션 시작하니까 또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77.9달러까지 이제 튀어 올랐는데 다만 이제 기름 옵션 많기 때문에 눌리긴 했는데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증시는 막 레벨 다운 하는데도 기름은 계속 77달러 선에서 버텼죠. 결국 브렌트 기름은 유럽 마감 때 80.83달러까지 눌리는데 그때 텍사스 기름도 살짝 눌렸다가 결국엔 다시 버텨서 82달러까지 브렌트도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도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름 23년 2월물 행사가 80달러짜리 콜옵션 매도 쌓기 시작했는데 뭐 연말이라서 크게 쌓지는 못하겠지만 텍사스 기름은 다시 7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3%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나스닥의 하락은 소매 판매 징표 때문에 또 아니고 또 22 때문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선물 옵션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지난 11월 14일 시장이 레벨업을 하고 나서 시장은 잘 보면 일봉상 발산형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고점은 높아지는데 저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CTA들이 고점이 높아지니까 추세 추종 매수를 고점에서 했는데 밀려서 손절을 하겠죠. 그래서 저점을 내려가니까 거기서 또 숏을 더 세게 쳤는데 또 스탑 걸립니다. 또 올라가면 이번에 직전에 있었던 CPI에 또 고점 돌파, 전부 다 싹 스탑. 그때 4.4% 올릴 때 전부 다 숏들 스탑 당했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고점은 높여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발산형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 맞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지받았던 나스닥 3월물 기준 11,680선을 깨다 보니까 이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눌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개별 종목들 보면 갭 다운이 나온 대형주들 중에서 본장 개장 후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거의 없이 그냥 밀려 내려간 종목들이 상당수인데 주가지수 옵션 말고도 미국은 개별 주식 옵션도 아주 활발히 거래되고 있죠. 이들이 만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델타 오픈한 해지를 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12월 13일에 그 CPI로 시장이 급등했을 때 풋옵션 매도를 잡은 쪽에서 어쩔 수 없는 해지를 해서 그런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잘 보면 유럽 세션 마감 이후의 주가지수 하락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이나 뭐 소매 판매 악화로 시장이 내려앉은 것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델타 해치 때문에 시장이 내려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면 저는 시장이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나스닥이 중요한 지지선, 그러니까 11월 이후의 레벨업한 자리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레벨 다운을 한다고 보고 뭐 숏을 잡아서 175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10월이 저점 레벨까지 내려간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연중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연말이죠. 신규로 여기서 숏 배팅할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롱을 세게 잡을 매니저들도 지금 없을 거로 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여기서 방향성을 크게 잡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 관점에서는 저는 이 자리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지 뭐 매도의 이익이 큰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월물 매수를 3월물로 롤오버 했고, 그리고 동시에 분할로 매수를 더 늘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는 추가 매수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 매수분은 자르지 않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서 손절을 할 어떤 포인트는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는 제가 이제 멤버십 게시판에다 따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지 어떤 선을 긋고 손절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개별 종목을 보면 뭐 다 부러져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금융주들이 세게 부러졌고, 반도체 주식이 다시 부러진 거, 그리고 타겟이나 콜스트코 홀세일 같은 것이 부러진 것이 눈에 띕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파페치나 로빈후드 같은 거는 뭐 무지막지하게 부러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손절을 하고 숏을 잡을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뜬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12월 중에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변동성 지수는 CPI 발표 전이 고점을 넘기지도 못했고, CPI 발표 후의 고점을 넘기지도 못했죠. 또 잘 보면 지수 하락분보다 변동성 상승분이 훨씬 더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마지막으로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해지를 했다. 근데 해지가 딱 멈추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새벽 4시 30분이죠. 그때 알고리즘 매도 딱 멈추고 나서는 시장이 빠르게 튀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시적 수급 악화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죠. 하지만 시장이 매도가 멈추는 순간 튀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직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11월 14일 이후로 일봉상 발산 형태, 그러니까 추세 추종자들이 위로 쿵, 아래로 쿵 이렇게 계속 손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침 아래로 쿵 했을 때 그게 이제 옵션 만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든 뭐 이익을 극대화하려든 어쩔 수 없이 좀 오버해서 던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도가 멈추면 시장은 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리스크를 져도 된다라고 보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롱을 잡은 거예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불가피하게 갭 다운이 나오겠습니다만, 뭐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숏을 잡거나 뭐 롱을 싸그리 손절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밀리면 해지를 걸고라도 품매도를 할 것인데요. 어쨌든 이번 쿼드러플 만기만 잘 버틴다면 시장은 점진적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이 기회를 노려서 계속 롱 포지션 쌓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죠. 그런데 제가 여권 갱신을 해야 돼서 뭐 여권 갱신하려고 보니까 하도 발급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3주가 걸린대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후배한테 물어보면, 코로나 다 끝났어요. 응? 인천공항 미어 터져요. 응? 사람들이 뭐 다 죽겠다 하지만 이 씀씀이란 건 한 번에 꺾이지 않죠. 시장은 모두들 기분이 좋을 때 뚝 부러지는 것이지, 모두들 최악이라고 할 때 밀리는 것은 이건 커피츄레이션이에요. 받아야 됩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22 이벤트 이후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별로 빠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가 멈추면 시장이 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나스닥 3월물 추가 매수한 것 별도의 손절 없이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기름 콜 매도도 쌓았고, 또 유로화도 이제 올라오면 좀 매도할 것인데, 달러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쳤을 가능성 생각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추세는 내년에 생길 것 같아요. 모두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해외 시장이 반등한 대로 포지션 일부 줄이긴 하겠지만 지수를 숏으로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과격한 글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노이즈와 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시장과 맞짱 뜨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포지션을 잡고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더라면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 맞냐? 내가 견뎌야 할 문제는 아닌지, 응?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나스닥 선물 5개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량이에요. 심지어 저는 1만 포인트를 깬다 하더라도 견딜 수는 있는데, 물론 아니다 싶으면 저도 수량을 줄이는 다른 종목을 손대서 해지를 하든 하겠지만, 22 때문에 하락했다든지 소매 판매 때문에 하락했다 뭐 이런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 관점에서는
이거는 펀더멘털 문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옵션 만기 때문에 해지가 오픈돼서 이렇게 눌렸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기 확신을 위해서 강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델타원이라는 트레이더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부터 사정없이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긴 화장실이 아니에요. 배설은 딴 데 가서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